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 당신 가족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어요.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의 손에 꼭두각시가 되기 위한 것이었구나. 당신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나요? 유나는 내 아이도 아니다. 저는 항상 제 가족이 평화롭다고 생각했고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유나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세상을 파탄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남편, 그리고 제가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김씨 집안의 외아들 지훈입니다. 외부인에게 제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복한 가정, 좋은 교육 배경, 개방된 미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거칠애일 뿐이다. 이 집에 닫힌 문 뒤에는 내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평화롭지 않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기대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아들로서 나는 가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번영을 유지하는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다. 근엄하고 원칙적인 남자였던 아버지는 평생을 김씨 예가의 이름을 짓는 데 바쳤다. 그는 결코 내가 실수하거나 약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김 가족의 한 남자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물러날 때마다 또는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의 실망스러운 눈빛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칼과 같다. 반면에 제 어머니는 희생의 전형입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인의 꿈과 행복을 교환합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내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동반했다. 할머니께 저는 미래의 완벽한 아이이자 모범적인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쌓아온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넓은 가족에게도 온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암묵적인 시험이다. 언제 승진했어? 언제 결혼했어? 또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어? 와 같은 질문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연극의 꼭두각시처럼 느끼게 한다. 나는 감히 거절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번 잘못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신시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의 가장 큰 모순은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김씨 집안의 지훈이라는 이름 외에 나는 누구인가? 제가 하는 일은 제 열정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는 내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린 채 가족의 압력으로 너무 오래 살았다.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러한 책임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멈출 수 없이 뒤척이며 천장을 올려다보는 밤들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전풍, 책임,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기대들에 묶여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나는 가족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내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지훈이 될 것인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든든함 뒤에는 피곤하고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 나는 계속하고 싶은지 확신이 들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김씨 가족에게 있어 전통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희생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가 그 규칙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비가 많이 오는 저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이 산더미처럼 바쁘다.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의 이유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울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월에서 넘어지셨고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꽉 막히는 것 같다. 별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겼다.
하지만 아내 혜진에게 알린 순간 그녀의 반응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무슨 병이든 다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그녀가 차갑게 말하고 눈은 여전히 전화기에 붙어 있었다. 나는 몇 초 동안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함께 지낸 세월 동안 혜진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태도에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한 혜진이를 친딸처럼 여겨온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에게 가슴 아픈 무심함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건 당신 어머니 혜진이에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가 입원해 있어. 나는 곧 돌아가야 해. 혜진이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녀의 말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더니 내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짐을 싸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 중 하나였죠. 저와 혜진이의 큰 차이점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궁금했다. 우리가 가졌던 사랑이 언제 사라졌을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야른 안개를 통해 희미하게 외로움을 불러일으켰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정원에서 야채 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형수 희영이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 순간적으로 놀랐고 즉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한테 병원 안 가? 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물었다.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야채 바구니를 개고 나를 슬프게 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몇 번 넘어졌고 매번 살아남았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친딸로 여겨졌던 어머니와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의 말이다. 무심하고 무책임한 그 말투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가족을 돌보아 온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물었다. 엄마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 방문해서는 안 될까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관심? 지호나 삼촌 너무 오버하지 마.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게다가 엄마는 내가 돌볼 필요가 없고 그녀는 괜찮다. 4번. 그 무감각함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여러 번 아픈 일을 겪었지만 자녀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 그녀를 내버려두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저번처럼 운이 안 좋으면 어쩌죠? 그 생각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했다. 엄마는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혹시 그녀를 방문하는 시간도 그녀에게 줄 수 없나요? 나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는 내가 방금 무슨 엉뚱한 말을 한 것처럼 씩 웃음을 터뜨렸다. 희생? 당신은 그녀가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삼촌을 위해서.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삼촌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삼촌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족의 가장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뺨과 같았고 냉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깊은 원망 때문이기도 했다. 혹시 당신의 무심함은 피곤함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서 버림받은 느낌에서 비롯되었나요?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혼자 고통에 직면하는 지금 당신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무관심한 눈빛을 뒤로하고 나는 등을 돌리고 집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고 마음이 모순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제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형수님인 희영씨도 언제부터인가 은근히 생긴 상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무심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치유하기 어려운 균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족이 계속 결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응결되는 것 같고 답답함이 모든 사람을 감쌌다. 남아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지만 형수의 비판과 혜진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인한 압박감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신우이 희영씨는 마치 형식적인 본보를 다하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일이 잘 풀릴 때만 고향에 간다고 끊임없이 넌지시 비춰대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저와 함께 고향에 가더라도 냉담한 태도를 취하며 혜진이는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눈빛으로 표현합니다. 별표,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별표. 무거운 말, 의미심장한 눈빛,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나를 찌르는 모든 시선들이 나로 하여금 자문하게 했다. 별표 가족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별표 예전에는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한 갈등과 커져가는 균열 앞에 아무도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는 냉혹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긴 밤을 보낸 후 깨어났을 때 저는 걱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서둘러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한 말이나 위로하는 미소 대신 엄마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보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꾀등 부리고 애들만 모이게 해. 반은 침묵에 빠졌고 무거운 침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희영이 눈살을 찌푸리고 혜진이 엄마 눈치를 보며 나는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고백이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뻐하거나 감격하는 대신 저는 어머니께서 저희 사이의 거리를 메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신 것 같은 혐오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실망을 감추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친정은 이제 가족의 오래된 가치가 예전처럼 의미가 없는 차가운 벽과 같다.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 이런 구실이 필요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상처를 진정시키는 대신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을 뿐이다. 그날 밤 예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나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미 갈라진 이 관계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가슴속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가족이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지난 날의 기억일까? 외아들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무거운 기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엄격하고 말수가 적지만 원칙적인 남자인 아버지 김 씨는 항상 제 책임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부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조언은 마음속에 새겨져 내 인생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대한 지침이 되었다. 너는 가족의 자랑이다 라고 그는 자주 말했고 그의 눈빛은 내가 의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뒤를 이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친척들이 웃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사랑이 모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점차 압박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짐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짓눌렀습니다. 학업부터 경력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실패는 내 자신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수치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명절에 저를 친척들을 만나러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마다 나는 항상 끝바로 앉아 예의 바르게 말하고 삼촌과 삼촌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지훈 씨는 올해 몇 등이에요? 어느 학교에 갈 거예요? 나중에 의사, 고막자 할 거예요?
저는 그 질문들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제대로 대답할 때마다 그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번득였다. 마치 내가 그의 인생에 작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그러나 내가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어리둥절하게 대답한다면 그의 미간을 찌푸리는 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배신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기대는 줄어들지 않고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업에서 할아버지를 이어받기를 원하셨죠. 제가 전혀 열정적이지 않은 분야였죠. 아들은 외아들이다. 라고 그는 그것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강조했다. 내가 인계받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여러 세대의 노력이 바다에 떠내려가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그가 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은 항상 조건을 분발한다. 나는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해야 하며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책임을 포기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당신의 성공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성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외쳤고 눈빛은 차갑고 실망스러웠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새겨져 지금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과 같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과 단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려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정말로 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혜진과 결혼했을 때 김씨 일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특히 아버지는 더욱 그랬다. 그에게 있어 내가 결혼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끝내야 하는 임무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밝으시고 제가 드디어 외아들의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행복하세요. 친척들과 친구들은 모두 혜진이 완벽한 아내라고 축하하고 칭찬한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논문가 출신이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그것은 내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다. 혜진이와 나는 깊은 사랑이나 마음의 조화 때문에 함께 온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관계는 가족의 압박으로 시작하고 발전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결혼에 대해 영원히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본 후 여러 번 암시했다. 저는 30살이에요. 지훈 씨, 남자들은 이 나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웃어준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후계자가 필요하다. 김씨 가문이 여기서 끝나게 놔둘 순 없어. 내 삶의 배경음악처럼 되풀이되는 그 말들은 차츰 피할 수 없는 압박감이 되어갔다. 친척의 소개로 혜진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대뜸 흐뭇해하셨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혜진 가족은 평판이 좋고 학식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 김씨 가문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혜진이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선된 만남, 형식적인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결혼식이었죠. 아버지는 결혼 후 혜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다며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결혼식 날 부모님의 찬사와 빛나는 눈빛 사이에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문해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압박이 없었다면 혜진이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혼 후 초창기에는 혜진과의 유대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쉽게 달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감정적인 개념을 분명히 중시하지 않는다. 차츰 혜진 씨도 이 결혼에 온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나 자신 외에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저는 가족의 압박감을 압도하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남성형 바늘로 만들고 제 자신의 삶이 제 것이 아닌 기대들로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혜진과의 결혼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 둘 다 원하지 않거나 채울 줄 모르는 공백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궁금했다. 이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길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책상의 오래된 서랍에서 우연히 그의 유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했던 모든 것처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마음을 열고 설레고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조금 두려웠습니다. 늘 어깨에 무거운 기대를 걸어오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유언장에는 재산과 가족의 책임에 대한 지침 외에 제가 너무 익숙한 엄숙한 글씨체로 저를 위해 쓴 구절이 있습니다. 별표, 지훈아, 아버지가 틀렸어.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강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별표. 여기까지 읽고 내 손은 가볍게 떨렸고 손에 든 편지는 내가 수년 동안 가졌던 스트레스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다. 나는 내 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가혹한 진실을 느꼈다. 알고 보니 제가 한 모든 일, 그를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허무맹랑한 경주였습니다. 내가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기대는 이제 그가 스스로 실수라고 인정했다. 저는 평생을 할아버지가 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따라 달려오느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다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혐오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나는 그의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자주 사용하는 펜, 낡은 안경, 그리고 그의 가족 사진 등 익숙한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봤고 제 모든 일, 모든 결정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은 오직 한 가지,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더 이상 여기 와서 보지 않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모든 압력이 불필요하다는 뒤늦은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며 강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고통, 안도감? 아마 다일 거예요. 아빠, 하고 내가 속삭이자 목이 메었다. 왜 이제야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마치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 것처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말을 들었죠. 그러나 반은 침묵만 남았다. 편지는 여전히 내 손에 있고 그 글은 고요하지만 내 머릿속에 영원히 울려 퍼진다. 별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라. 별표.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내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인정을 받으려다 자신을 잃은 김씨 집안의 아들 지훈이 언제까지나 될 것인가? 저희에게는 올해 8살 된 딸 유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빛이었고 가족 간의 많은 압박과 갈등 사이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나의 빛나는 눈을 볼 때마다 모든 슬픔과 실망이 사라지는 것 같다. 저는 제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고 아마도 그 사랑으로 인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혜진이랑 저랑 유나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키웠냐면은 정반대예요. 나는 아이들이 노는 곳,
자신의 감정과 함께 진실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유나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그녀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혜진이는 달라. 그녀는 엄격하고 현실적이며 성공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혜진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몽상과 지훈이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유나에게 앞장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녀는 뒤처질 것이다. 혜진이는 유나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외국어 수업, 음악, 심지어 운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에 의해 면밀히 고려되었다. 내일 저녁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유나는 책상에 앉아 더 공부하거나 피아노를 연습해야 한다. 한 번은 그녀가 너무 피곤해서 테이블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혜진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태하게 놔두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지만 혜진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제가 유나에게 너무 은석바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녀를 약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내 아이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다. 한 번은 격렬한 말다툼 끝에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유나를 보며 슬픔에 잠긴 눈을 가졌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유나야, 피곤하지 않니? 힘들면 쉴 수 있어.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눈빛을 했지만 망설였다. 결국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로 하여금 기쁠지 슬플지 모르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별표 그녀가 정말로 노력 외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압박했을까요? 별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유나가 나와 혜진이의 암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키고 싶지만 혜진이가 아이에게 든든한 미래를 마련해주고 싶다. 우리 둘 다 사랑해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이가 그것을 느낄까요? 아니면 반지 부모의 상반된 기대에서 압력을 느낄까요? 우리가 공풍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면 유나가 이 갈등 그 자체의 희생자가 될까 걱정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육아 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너무 늦기 전에 제가 제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혜진이와 저는 비록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아마 가장 큰 반대점은 우리가 유나를 키우는 방식일 거예요. 앞으로 헤매지 않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늘 걱정했다면 혜진이는 거의 모든 것을 놓았을 것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애를 베풀기도 했을 것이다. 재미만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했라고 혜진이는 유나에게 자주 말하는데 유나는 좀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험하고 어린 시절의 기쁨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혜진은 유나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숙제를 포기했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녀는 말했다. 인생은 이미 너무 피곤한데 왜 우리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압박의 연속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내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 견해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고 유나가 이제부터라도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신의 다리를 걸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한 번은 유나가 저를 보러 오는데 눈빛이 희망적이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민지 친구가 공원에 가자고 해요.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하네요. 하루만 쉴 수 있게 해줄까?
나는 그 기대한 표정에 약간 마음이 아프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의 뜻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나, 하고 제가 말했더니 애써서 부드럽게 그냥 물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 없어요. 이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놓칠 것이다. 공허는 항상 있지만 배움의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저희 대화를 들었어요. 당신은 너무 엄격해요. 라고 그녀가 나무라는 눈빛으로 말했다. 넌 아직 어려. 왜 그에게 어른처럼 살도록 강요해야 해? 만약 그녀가 공월에 가고 싶다면 보내주세요. 나중에 커서 지금처럼 순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우리는 다시 끝없는 논쟁에 빠졌다. 혜진이는 내가 유나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혜진이가 유나를 너무 응석바지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이가 책임을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유나는 눈가에 슬픈 듯 조용하기만 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결코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까? 아니면 반지 아이가 이해할 만큼 크지 않은 갈등에 빠지게 할까? 별표. 무엇보다 유나를 사랑하고 혜진이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두 가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그녀의 영혼에 균열을 일으킬까봐 두렵습니다. 혜진이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자유와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바뀌지 않으면 유나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건 이해해요. 어느 날 근무 시간 중간에 유나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형, 유나 씨 최근에 집에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녀는 가족의 허락도 없이 3일 동안 학교를 결석했다. 나는 조용히 죽었고 수화기를 든 손이 가볍게 떨렸다. 유나는 3일 동안 학교를 쉬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선생님께 감사했고 즉시 회사를 떠났고 마음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오니 유나가 거실에 앉아 그림 색칠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쳐들었지만 평소처럼 인사를 하는 대신 그녀의 눈빛은 살짝 피했다. 유나,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엄밀함을 감추지 못했다. 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3일 동안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알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나는 더 화가 났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대답해, 유나.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결국 유나는 고개를 들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싸우시는데 내가 뭘 해도 되는 거지? 그 말은 마치 칼로 내 마음을 꿰뚫는 것 같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초기의 모든 분노는 즉시 사라졌고 대신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다. 유나는 목이 메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목소리를 계속했다. 저는 나쁘지 않지만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를 그만두면 부모님이 눈치채시고 대화를 나누실 거예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나의 작은 손은 마치 그것이 아이가 침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여전히 크레용을 꽉 쥐고 있다. 알고 보니 우리 딸은 나쁘지도 않고 부모님의 말을 고의로 어기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관심을 끌기 위해, 항상 다투는 어른인 우리를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마음이 울렁거려.
혜진이와 끝없는 논쟁에서 나는 그녀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 둘 사이의 갈등은 유나를 소외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자고 나서 저랑 혜진이랑 같이 앉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말한 것과 그녀가 숨긴 감정을 말했다.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두 눈에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항상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차이로 인해 자녀를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한참 만에야 처음으로 눈빛의 동정이 가는 게 보였다. 유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되돌아볼 때인 것 같다. 그날부터 혜진이랑 저는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싸움으로 바꾸는 대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나를 중심에 두는 법을 배웠는데 논쟁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혜진이는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이유 없이 긴 여행을 한다. 내가 묻자 그녀는 반지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었다. 불안감이 내 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혜진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그녀의 시선은 차갔다. 마치 우리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낯선 두 사람일 뿐인 것처럼. 나는 갉아먹는 의심을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가 평소보다 옷을 더 차려입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나는 그녀가 낯선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연인처럼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요. 배신감이 들었지만 평정을 유지한 채 혜진이가 집에 왔을 때 마주하기로 했다. 대질할 때 혜진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저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단지 그의 가족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유나,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청천벽력다다. 나는 깜짝 놀라서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짓으로 가득 찬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딸 유나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유나를 DNA 검사로 묵묵히 데려갔다. 내가 혜진이의 말이 사실이라고 두려워하는 부분, 반대로 증명해줄 어떤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부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제 눈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제 친아였습니다. 안도감과 고통이 뒤섞인 느낌이 밀려왔다. 이 사실이 혜진의 말에서 오는 고통을 흐리지 않기 때문에 기뻐야 할지 슬퍼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혜진이한테 결과를 줬어요.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메었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요. 오래전에 떠나고 싶었지만 유나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럴 수 없었다. 지훈 씨 정말 사랑하는데 말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거기 서서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여자가 지금 고통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안의 감정은 폭풍과 같아서 모든 생각을 휩쓸었다. 분노, 실망, 사랑,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혜진이라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조용하지만 반호했다. 왜요? 너는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 선택했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진실을 말할 수 없나요? 떠나고 싶으면 왜 안 떠나세요? 그녀는 얼굴을 푹 숙여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울어도 그녀가 가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유나는요? 그녀는 결백하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이별을 견뎌야 할 가치도 없고 어른들이 저지른 실수에 휘말릴 가치도 없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시선은 책상 위의 가족 사진에 멈췄다. 유나를 위해 나는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혜진아,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는 걸 증명해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묽기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한 가닥 희망을 번뜩였다.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혜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딸 유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사랑, 불가능으로 여겼던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일부도 무너진 것 같다. 나는 결거하기로 결정했다. 혜진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유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곳의 평화로운 공기가 우리 가족이 겪은 풍랑에서 기쁨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 초창기에 나는 일에 뛰어들어 유나를 돌보고 어머니가 집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일상의 책임에 머리를 파묻으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밤마다 모든 게 잠잠해지면 혜진이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우리가 가졌던 말다툼, 눈물,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머릿속에 맴돌아서 나는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짐을 싸기 위해 도시로 돌아왔을 때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우리 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텅 빈 공간만 남아있다. 혜진이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우연히 낡고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기장이에요.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다. 내가 혜진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부분, 더 잘 알고 싶다는 혜진의 욕구에 자극받은 부분. 결국 저는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내 눈앞에 떠올랐고 각 글씨는 부드럽지만 무거웠다. 결표 지호는 틀리지 않았고 단지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는 항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를 계속 밀어낸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나는 두렵고 나 자신을 의심하고 그를 다치게 했다. 별표.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알고 보니 혜진의 차가운 외모 뒤에는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마음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정할 만큼 용감하지 않다. 그녀는 자신과 싸웠지만 결국 탈출을 선택했고 우리 둘 다 원치 않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닫고 텅 빈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내 마음은 사랑과 분노, 이해와 비난의 혼돈이다. 혜진이가 틀렸는데 제가 전적으로 옳을까요? 이 결혼에서 나도 그녀의 진짜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녀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를 용서하고 무너진 것을 치유해 볼 것인가? 아니면 손을 놓아 둘 다 풀어줄 것인가? 책상 위에 놓인 전 가족의 사진을 보니 무엇보다 사랑하는 작은 딸 유나가 생각났다. 저는 아이들이 파멸 속에서 자라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찢기고 고통만 남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기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듣고 이 사랑이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는지 버릴 때가 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유나와 함께라면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안다. 어느 날 우리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유나는 내가 항상 사랑했던 맑은 눈동자,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 돌아오세요?
그 질문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 마음속에서 쥐어뜯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도 않고 당신의 작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다. 대답 대신 유나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녀는 도시의 시끄러운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하고 소박한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았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창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름진 손은 열심히 옷 한 벌을 수선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올려다보았고 기쁨과 사랑으로 눈빛을 빛냈다. 어머니, 저 유나랑 왔어요. 라고 저는 말했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유나가 마당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을 때 나는 엄마 옆에 앉아 혜진과 내가 서로에게 가한 상처, 깨진 결혼부터 오늘 아침 유나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말에서 담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끝났을 때 고개를 숙이고 침묵만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고 눈빛은 슬픔에 젖으셨지만 포용력이 넘치셨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 씨,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때때로 용서는 다른 사람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의 말은 내 영혼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켰다. 혜진이가 일으킨 배신, 좌절, 고통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유나를 바라보니 너 얼굴이 석양에 환해졌다. 어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혜진 씨와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유나 옆에 누웠을 때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는 잔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알아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란 걸. 그러나 아마도 용서는 반드시 일어난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것이다. 혜진이한테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치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알아요.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요. 용서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혜진이를 만나기로 했다. 제가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한번 마주보고 회피하지 않고 빙빙 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거기 서서 우리가 젊은 시절 데이트했던 공원 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렸다. 전보다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에는 담혹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혜진이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떨었다. 지훈. 그녀는 더듬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고통스러움 나나 이유 해반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서서 그녀가 울도록 하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풀리게 했다. 용서는 말이나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에서 오는 것임을 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가족의 압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 아니라 비록 방황했더라도 서로를 찾을 수 있고 자신과 유나를 위해서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나와 혜진, 유나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차가 어머니 집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보고 기쁨의 눈빛으로 나오셨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마을 길을 산책했다. 유나는 먼저 달려가 바람에 빙그레 웃으며 방금 따온 갈대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저랑 혜진이는 뒷걸음질 치고 느리지만 조용해요. 오래 후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답답함이 없었고 안도감과 작은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눈앞에 긴 직선 도로가 수평선까지 뻗어있는 푸르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든 오래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우리 셋이 함께 걷고 함께 앞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나와 혜진, 유나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긴 직진하지만 희망찬 길을 걷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마치 사랑, 이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을 때 무너진 마음까지도 치유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